안녕하세요. 저는 중화요리집을 35년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요즘 하도 어렵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장사를 하다 보면 여러 차례 겪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중화요리집과 인연이 시작된 것은 4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여름방학을 앞두고 기분을 낸다며 짜장면을 먹겠다고 우르르 몰려 동네 중국집에 들어갔죠. 지금에야 짜장면 한 그릇이 별거 아닌 음식일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최고의 외식 음식이었기에 친구들과 용돈을 모아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건 꽤나 신나는 일이었답니다. 친구 녀석들과 신나게 짜장면을 먹고 남은 단무지까지 먹고 있는데 한 놈이 나는 나중에 이런 짜장면집 주인하고 싶어. 우리 할머니도 짜장면 실컷 먹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조부모님과 한 집에 살며 부모님과 다섯 남매가 복작거리는 집의 첫째인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이를 셋까지 낳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지만 저희 집처럼 다섯을 낳는 집은 많지 않을 때라 입이 유난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입들을 먹일 생각은 못하다가 친구의 그 말에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같이 하자. 나도 식구들 짜장면이나 실컷 먹이면 진짜 좋겠다. 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곁에 있던 친구들은 와르르 웃으며 야, 나중에 서비스 주냐? 양 좀 많이 부탁한다. 라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각자 먹은 음식값을 모아 주인 아저씨께 드리며 나오는데 혹시 여기서 일 좀 배울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일? 부모님 아시면 큰일이야. 음식 먹으러 나와.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의 그 말에 인사를 꾸벅하고 나와 집까지 걸으면서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아저씨 말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대가 컸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동사무소에 취직해 공무원으로 살라는 말을 계속 하시기도 했고요. 생전 농사밖에 모르고 사신 양반들이라 펜드는 직업이면 최고라고 여기셨죠. 친구들과 헤어져 논 사이로 길게 뻗은 동네에서 가장 큰 길을 걸으며 집을 보는데 공무원을 해서 동생들 학교는 다 마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밑으로 남, 남순으로 동생들이 있는데 여동생들도 고등학교라도 마쳐야 시집을 보낼 것이고 남동생들 장가 보낼 생각까지 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연로하셔서 텃밭일이나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밥만 먹었지 다른 곳에 쓸 돈들은 항상 부족했으니까요. 형제들이 나이 차이가 다들 2살 터울이고 막내만 넷째와 3살 차이가 나는 통에 바글바글 북적북적해 일손이 많아 좋기는 했지만 그만큼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이었으니까요. 나름 동네에서 형편이 좋은 집이었는데도 작물들을 제때에 제대로 팔지 못하면 돈 써야 하는 일은 뭐든 못하는 형편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친구의 말로 생각도 못 해봤던 장사라는 일이 머릿속에 한번 박히니 미련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해보기로요. 그렇다고 학생의 신분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당장 시험을 치르면 부모님께 가져갈 성적표의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공부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 열망을 감춘 채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학교 앞 짜장면 집 앞에서 드나드는 손님들을 구경했습니다. 가게 문 앞 건너편 길가에 주저앉아 그냥 보는 방법이었는데 그러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관찰을 하다 보니 어떤 손님들이 다시 가게 밖으로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밥을 먹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어떤 메뉴를 먹는지, 양은 어떻게 결정해서 주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이 제 곁으로 오시더니 야, 너는 뭐 한다고 그렇게 매일 남의 가게를 이렇게까지 들여다보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 와, 너처럼 장사를 이렇게까지 미리 공부하는 애는 처음 본다. 자식, 뭐가 돼도 되겠다. 이리 와봐. 하시더니 앞장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짜장면 한 그릇을 가지고 와 제 앞에 놓고는 먹어. 내가 사장님께 말씀드려놨으니까 매일 와서 복잡할 때 아니면 여기 앉아 있어도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를 외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웃던 배달부 아저씨는 웃으시며 야, 나보다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장사 방해 안 되게 한 구석에 잘 있어라. 라고 하시더니 부지런히 오고 가며 음식을 배달하셨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잡은 저는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스타일을 볼 수 있었고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보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 혼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가까운 곳 배달을 한두 집씩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짜장면 한 그릇씩을 얻어먹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으셨다던 사장님께서도 나중에는 슬쩍슬쩍 알려주시더니 더 나중에는 대놓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가게에서 저는 일을 배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는 늦게 들어가게 되고 처음에는 짜장면 한 그릇씩 먹으며 일을 배우던 저는 어느새 돈을 조금씩 받는 대체 인력이 되었고 점점 가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 일찍 잠드는 날이 많아져서인지 공부할 시간은 없어졌고 당연히 성적은 떨어졌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전교 1, 2등은 아니었어도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었던 제가 반의 중간 등수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떨어졌으니 놀라시기도 하셨겠죠. 친구들과 공부하다 늦는 줄로만 아시고 부모님은 제가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하셨고요. 저도 죄책감이 들기는 했지만 모이는 돈에 저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가게에 나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일만 배울 수 있다면 그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저는 그렇게 맹목적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얼른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할아버님의 친구분이 저를 목격하시는 바람에 들키고 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뭔가가 번쩍하더니 온몸에 우다다닥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디에서 뭘 하고 다니는 게야? 라며 소리를 듣고서야 아, 들켰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 말 없이 맞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맞다가 보니 너무 아파서 눈물도 나고 화도 났지만 저는 그 매를 피할 마음도 피할 구실도 없었기에 그저 맞았습니다. 한참을 때리시던 할아버지께서는 기운이 빠지셨는지 씩씩거리시면서 마루 끝으로 올라가 앉으시며 나쁜 놈이 제 부모와 할애비 할머니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 공부 안 하고 그러고 다닐 거면 학교도 가지 말고 너희 애비 농사 짓는 거나 따라다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곁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 무릎을 꿇고 싹싹 비시면서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학교를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잠깐 방황하는 걸 거예요. 다시 열심히 학교 다닐 거예요. 얼른 잘못했다고 빌어. 라는 말과 함께 저를 잡아당기셨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 눈물을 흘리며 빌고 계신 모습을 보니 그저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와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며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신 차렸을 겁니다. 라며 허리를 굽히며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한 번만 내 귀에 이런 소리 들리기만 해. 아주 학교고 뭐고 다 못 다니게 할 거야. 라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문 닫는 소리가 나자 제 쪽으로 오셔서는 옷을 털어주시며 이놈아, 동생들 보는데 이게 뭐야. 제일 맞이인 너가 정신을 안 차리면 어쩌냐. 이제 그러지 말자. 응? 이 할미 소원이야.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할머니를 붙들고 훌쩍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지는 못하고 그저 속이 상해서는 그렇게 울기만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동생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형 안 아파? 라고 묻기에 애써 웃어 보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사장님께 가서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졸업을 하면 와서 정식으로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사장님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너는 집에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꼭 이 일을 해야겠어? 할아버님 말대로 공부해서 공무원 해. 그게 더 나을 수 있어. 라며 제 어깨를 두드리시더니 근데 너가 와서 꼭 일을 배우고 싶다면 나는 말리진 않는다. 꽤나 일머리가 있거든. 이라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사장님. 졸업하고 꼭 오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서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는 부모님이 계시는 논밭으로 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에 태어나다 보면 어릴 적부터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농사일이기에 손에 익어서인지 금방 잘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동그래진 눈으로 보시던 조부모님 부모님은 이내 인상을 쓰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반항한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렇게 며칠을 제가 하는 대로 아무 말도 없이 그렇다고 일을 시키지도 않으시면서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하던 어느 날 아버지가 너 공부 안 할 거야? 우리가 너 공부를 왜 그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어? 라며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몫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하잖아요. 저는 공부가 원래도 취향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하라니까 그저 멀뚱히 한 거죠. 그리고 공무원 월급으로 동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어떻게 보내요? 그런데 음식 장사를 하면 장사가 안 돼도 먹이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라면서 차분히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상을 잔뜩 쓰고 내려다보시더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런 걸 부모인 내가 걱정하지. 형인 너가 무슨 상관이냐? 나랑 너희 엄마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 배우려고 가서 보다가 일도 돕고 했어요. 나쁜 일 하는 것 아니에요. 라며 그간 모은 돈주머니를 내밀며 보세요. 제대로 일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돈이 있어요. 이 돈이면 동생들 신발 한 켤레씩 사주고 이번 겨울옷도 한 벌씩 사줄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게 뭔가 싶으셨는지 한참을 보시다가 주머니를 열어보시고는 깜짝 놀라 저를 다시 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야 임마 그래도 돈으로만 되지 않는 게 있다. 너가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 게 아니면 어딜 가나 고생을 하고 힘든 거야. 할아버지는 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를 바라시는 거지. 자식 고생하는 거 좋은 부모가 어디 있냐? 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러더니 돈주머니는 다시 돌려주시면서 갖고 있어. 너가 준 돈 필요 없어. 그리고 일하러 나오지도 마라. 차라리 방에서 누워 자. 일부러 너희들한테는 험한 일 안 시키려고 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셨습니다. 속상하셨는지 한숨을 크게 쉬시는데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고생시키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만큼 저 역시도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서로 고생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던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말이 안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만인 것을. 괜히 이명분 저명분 갖다 붙이면서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도 못하고
속상해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서서 가신 후에도 일하는 손을 멈추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고도 모른 척 하셨고, 어머니는 발을 동동거리며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셨지만, 저 역시 미동도 않고 일을 했습니다. 날이 추워져 입김이 나는데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할 일도 엄청 많고요. 배달 일도 농사 일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에 먹을 것들은 아니었지만 겨울을 지내려면 말릴 것은 말리고 묻을 것은 묻어야 했기에 정신이 없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제가 괘씸하셨는지 저만 보면 헛기침을 하시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딱히 외출도 않고 학교만 마치면 집으로 와 일을 했습니다. 매일 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견뎠죠.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농촌의 시골은 나름 할 일이 적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봄을 위한 준비를 위해 부지런히 돌아갔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쉬지도 못하고 하는 것에 비해 집은 넉넉지 못하다는 게 저는 슬펐습니다.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셨고 누구를 해칠거나 모질게 못하시는 분들인데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사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장사에 대한 열망은 커졌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배우면서 돈을 벌어 모아서는 대장사를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부모님께 살게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에 더 고집을 부리기도 했고요. 동생들은 그런 저를 불안한 눈으로 봤습니다. 막내와 넷째는 너무 어려서 제게 말을 잘 못했지만 둘째와 셋째는 형, 진짜 왜 그래? 할아버지께 또 메타작이 나고 싶어? 공부만 하면 되잖아. 라거나 오빠, 나 마음이 너무 불안해. 엄마는 무슨 죄야? 라며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런 동생들을 보며 걱정하지 마.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 공부는 저보다 둘째가 더 잘했고 셋째도 저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 동생들에게 미안해 저는 더 고집을 부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름의 부채의식이 발동을 해야 했다고 할까요? 번번이 형아 공부해야 하니 너희들이 이것 좀 해. 라면서 힘든 농사일들을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공부를 하라니 해야 했기에 동생들을 외면하던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보다 동생들이 성적이 더 좋아 기특했지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보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막연히 동경했고 그러다 우연히 장사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것이었기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반항을 계속했습니다. 굉장히 소심했지만 제 나름으로는 큰 결심이었고 한 번도 잊지 않은 일이라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선생님께서도 야, 한두식, 너 갑자기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이러면 너가 원하던 공무원도 은행원도 못해. 정신 좀 차려. 라고 하셨지만 제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배워서 매일 돈을 벌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저를 지켜보시던 할아버지는 고3이 되고 얼마 뒤 알았으니까 너 말대로 어디 장사인지 뭔지 가서 배우기 시작해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저 고집을 누가 꺾어? 라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그 말에 엎드려 절을 하고 사장님을 다시 찾아가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리고 제자로 받아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를 보며 크게 웃으시더니 너 나중에 집안 어른들 말씀 안 들은 걸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아무튼 약속했으니까 내일부터 학교 끝나고 와. 가족 생각하는 마음 보고 받아주는 거야. 월급은 다른 사람처럼 다 주지는 못해. 대신 내가 그동안 했던 장사 노하우 다 너 알려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에 일할 때 모아놓았던 돈으로 가족들 속옷을 하나씩 샀습니다. 다 똑같은 러닝 셔츠를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요. 그러고는 하나씩 나누어 주며
앞으로 몇 년 열심히 모아서 내 가게 차리면 더 좋은 거 많이 해줄게. 우리 가족들 중화 요리는 다 먹어보게 내가 열심히 배울게. 라고 웃었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표정은 안 좋으셨지만 별 말씀이 없으셨고, 동생들은 새 물건에 그저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돈까지 벌게 되니 둘째 동생 학비와 셋째 동생 학비도 제가 내주고요. 부모님은 말리셨지만 제가 동생들에게 이제 형한테 받으러 와. 아직 내가 넷째랑 막내까지 책임은 못 지지만 앞으로는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공부해. 너희가 나보다 공부머리는 더 있잖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놈들이 더 아끼고 쓰느라 제가 돈을 내밀 때까지 용돈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재미로 돈을 벌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전히 아침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되자 월급은 더 올랐고 저축도 그만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생활에 보태시라고 돈 좀 드리고 넷째와 막내까지 용돈을 조금씩 주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공부 때려치우고 사람 노릇 못할까 걱정했는데 장남은 장남이네 라며 대견해 하셨고, 할머니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시며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게도 영장이 나왔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번 돈을 어머니께 맡기며 이거 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용돈 줘요. 지금 내가 주던 것만큼 줘. 라고 했는데 제대해보니 그 돈은 쓰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사장님은 이제 제대했으니까 더 정신 차리고 일하자. 내가 아들이 없어서 너가 꼭 내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내가 가진 기술 가지고 서울 가서 가게 차리면 너 재벌 된다. 내가 중국인 주방장한테 배운 거라 어디 가서 뒤처지지가 않아. 알겠어? 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귀가 번쩍 트이더라고요. 말은 제주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 했다고. 사람 많은 서울에 가서 가게를 차리면 바로 돈을 엄청 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사장이 다 할 줄 알아야 해. 그래야 가게가 돌아가. 음식도 서빙도 배달도 다 할 줄 알아야 가르쳐서 너 사람 만들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의 모든 일들을 저는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3년을 더 했을 무렵 제 주머니에는 제가 목표한 금액의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서울 가게들은 어떤지 몇 곳을 돌며 일을 해보고 가게를 차리자 싶었습니다. 시작은 작게 하더라도 장사를 하면서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서울에서 사람이 많다는 곳을 돌며 일할 곳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해 사장님께 서울 간다고 말씀을 드리니 너 그 얘기 언제 하나 싶었다. 가면서 얘도 데려가. 알지? 얘가 너 엄청 좋아한 거. 너는 영 별로냐? 하며 사장님의 딸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저보다 3살이 어린 사장님의 딸은 저만 보면 얼굴이 벌개져서 숨기 바빠 그간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니 그 따님은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데려가 주세요. 하는데 웃음이 나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누굴 데리고 갈 상황이 못 돼. 가서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사장님 따님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말수가 적어 친해지기는 힘들었지만 얼굴도 곱고 말소리도 나긋나긋해 예뻐 보이더라고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서울에 가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는 식을 올리고 가야 하지 않겠냐 하셔서 자리 잡고 내려와 인사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허락을 받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그날부터 안 다녀본 곳이 없었고 맛있다고 소문난 가게, 장사가 잘 된다는 가게 다 찾아다니며 보다가 사람을 구하는 곳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 그 가게의 장점에 대해 기록하고 배웠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일한 곳이 있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이제는 내 장사를 해야겠다 싶어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지낼 집도 알아보고 고향에 내려가 결혼을 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주고받은 편지로 결혼에 확신이 생겼거든요. 비록 가게 자리는 중심가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맛과 질에 자신이 있었기에 조금만 고생하자며 다독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너무 좋아하셨죠. 그때 제 나이가 27살 직전이었는데 그 당시로는 노총각이라 애를 태우셨거든요. 그 사이 동생들은 막내 빼고 각자 제 자리에서 돈도 벌고 여동생들은 시집도 가고 해서 제 역할을 할 만큼은 했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둘째는 부모님 소원대로 공무원이 되어 시청에서 일하게 되었고, 셋째는 은행에 다니다 시집을 가 조카를 임신 중이었고, 넷째는 언니 따라 은행에 들어가 다니고 있었고, 막내는 고등학생이라 제가 자리만 잡으면 서울로 데려올 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인어른이 되신 사장님께 한 달에 한 번은 쉬는 날마다 가서 잘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 상의하고 개선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주변에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은 점점 늘더군요. 이대로만 가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고 부모님 고생도 덜 시키고 장인어른 가게 2배로 확장시켜드린다고 약속한 거 지킬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15년 했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조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점점 연로하시는지 아프신 데가 늘어 동생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시고 간다기에 돈을 보내주마 했더니 형, 우리가 해. 형은 그동안 그렇게 했으면 됐어. 이제 우리도 사람 노릇해. 라며 대견한 소리를 할 때쯤이었습니다. 막내는 저를 따라 서울에 왔다가 도저히 장사는 안 맞는다며 도로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 농사를 도우면서 새로운 농사법으로 해외로 파는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고 열성을 쏟더라고요. 장인어른은 가게를 2배로는 못 늘리셨지만 좋은 가격에 내놓으라는 곳이 많아 고민 중이셨고요. 아내는 저를 따라 고생을 많이 한 덕인지 고운 얼굴에 주름이 늘고 나긋나긋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커지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을 제일 많이 알아주고 제가 속상할 때 위로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자식을 셋을 낳아 공부시키느라 저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비슷하지만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하던 친구가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덕길에서 난 사고였는데도 다행히 여기저기 긁히기만 해서 며칠 치료만 받고 퇴원을 한다기에 그 사이 동안 제가 배달을 다니게 되었죠. 오랜만에 오토바이도 타고 걸어서 뛰어서 배달을 하려니 힘이 들기도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다친 친구가 너무 미안해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아 가게에 지장을 주면 그 친구가 더 미안해 할까봐요. 땀이 흘러 등을 적셔 옷이 달라붙는데도 허허허 웃으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제법 먼 곳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좀 짜증이 났죠. 그 거리면 가까운 다른 곳들도 많았을 텐데 하필 여기에 시켰을까 싶어 저절로 인상이 써지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여보, 우리 장사 처음 시작할 때 기억 안 나요? 한 그릇이라도 주문해주면 감사하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초심 잃지 맙시다. 하는데 부끄러움이 몰려오면서 얼른 다녀올게 하고는 음식을 챙겨 배달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릇까지 가지러 오는 게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죠. 주소를 따라 골목 안쪽 끝에 벽에 붙은 집 문을 두드렸더니 잠시만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앳된 얼굴의 여자가 문을 열더라고요. 임신 중인지 배는 불렀고 뒤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이서 제 엄마 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내려놓자 여자는 동전을 내밀며 음식값을 동전으로 드려서 죄송해요.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짜장면을 내려다보며 엄마, 왜 하나야? 우리 생일인데 이걸로 나눠 먹어? 나 배고픈데 라며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으로 따지면 원룸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 작은 방에 인형들이 막 쌓여 있고 아이들이 그 틈에 있더라고요. 징징거리며 조르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안 먹어도 돼. 미연이랑 석현이랑 먹어. 엄마가 저 인형 다 붙이면 다른 것도 사줄게. 미안해. 라고 하는데 어릴 적 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전을 받고 돌아 나오면서 가게에 전화를 해. 짜장면 3개랑 만두 대짜로 포장해놔. 내가 배달할 거야. 라고 하고는 얼른 가게로 가 다시 음식을 받아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가 문을 열고
아이들은 입에 짜장을 묻힌 채로 달려나와 저를 보기에 이거 갑자기 취소가 나서요. 아이들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더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애 엄마도 좀 먹어야죠. 애들 낳느라 고생했는데 라며 내밀었더니 여자는 아니요. 제가 계산도 동전으로 하고 너무 염치가 없어서 라고 하면서 눈시울이 뻘개져 손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일단 먹고 아이들도 좀 넉넉히 먹여요. 라고는 문을 닫고 나오는데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은 음식 말고는 잘 먹지를 못하던 어린 시절의 저희 형제들이 떠올랐거든요. 형편이 비슷한 그 친구의 말에 흔들렸던 제 마음도 떠오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고향에 내려가 제가 만든 음식을 해드리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하시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드시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동생들은 지금도 제가 해준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며 일부러 멀리 와서 먹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억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며 가게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집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어머, 어머! 하며 심각하게 듣더니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저녁에 장사 마무리하고 식재료 좀 챙겨서 다시 가볼까? 당신 말 들으니까 마음이 쓰이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 그날 장사를 마무리하고 그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계세요? 아까 배달 왔던 중국집인데요. 라고 하자 아이들이 와, 아까 그 아저씨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면서 문 앞으로 달려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이 열리자 여자는 아까보다 더 곤란한 표정으로 제가 돈 들어오는 대로 음식값은 꼭 드릴게요. 지금은 하더니 아내의 손에 들린 식재료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내는 침착하게 저희가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방 안에는 아이들이 한편에서 놀고 있고 인형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 사진에는 아이들 아빠로 보이는 앳된 남자가 있는데 집에는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이들 아빠는 아직 퇴근을 안 했어요? 라고 물으니 아이들 아빠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퇴근하다가 회사 버스가 사고가 나서 다리 수술을 해서요. 입원 중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월급은 안 나와요? 라고 물으니 일당으로 나가던 회사여서요.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죠. 저희가 같은 고아원 출신인데 같이 취업까지 나갔다가 쌍둥이를 낳는 바람에 저는 일을 못하고 남편은 더 좋은 회사로 옮겨본다고 일 배우러 일당으로 나가다가 사고가 나서요. 병원비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긴 하던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해서 이렇게 인형 붙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돈 벌어서 음식값은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중에도 몇 번을 울먹이던 아이들 엄마는 어리고 여리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이들 엄마에게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대단하네. 엄마가 대단해서 아이들도 뱃속의 아이도 야무지겠어. 우리가 음식값 받으려고 온 거 아니고 혹시나 싶어서 먹을 재료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당장 일자리가 더 급하네. 그렇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아이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가 몸이 무거워서 일 주시는 곳이 없더라고요. 일할 것만 알려주시면 이라고 대답을 하자 아내는 아이들 엄마에게 우리 가게에 일손이 좀 부족해요. 장사 시작하기 전에 재료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필요하거든. 장사 시작 전이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2시간 정도만 일해봐요. 아이들 아빠는 애 낳기 전에는 퇴원해요? 라고 물으니 네, 다행히도 그럴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라고 답을 하더군요. 잘 됐네. 일단 나와서 일해요. 애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을 거 아니야. 라며 말을 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아이들 엄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하며 울더라고요. 엄마가 울자 아이들도 놀랐는지 울기에 제가 안아주며 아저씨랑 내일부터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하며 달래자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며 저를 보기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데리고 약속한 시간에 가게 앞으로 온 아이들과 아이들 엄마는 가게 문을 들어서며 고개를 연신 숙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밝은 곳에서 보니 더 어려 보이는 아이들 엄마의 모습에 마음이 약간 짠하더라고요. 부모도 없이 열심히 사는 어린 부모에게 왜 저런 힘든 일들이 일어났나 싶어 안쓰러워서요. 아내는 아이들과 아이들 엄마를 앉히더니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안 먹었으면 밥부터 먹이려고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어제 저녁에 먹은 짜장 남은 거에 비벼서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4살이라는데 어찌나 대답을 잘하던지 기특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어제 주신 음식을 조금씩 나눠서 냉장고에 뒀어요. 식재료 주신 것도 정리해두고요. 라며 웃는데 어제보다 조금은 더 밝은 얼굴이더라고요. 아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나와 일하라 그랬어. 보니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어려워할 것 같아서 어린데 대단하더라. 그렇지? 라고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에게 무엇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밝아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 엄마에게는 손 닦는 수건을 접는 일을 맡겼습니다. 전날 세척을 해 소독을 해놓은 걸 개키는 일이 은근 손이 많이 가면서 귀찮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영업 전 마지막 테이블 정리와 수저통 확인도 부탁했고요. 그러고는 아침부터 애썼어요. 이번 주만 일당으로 돈을 줄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급으로 주고 그래야 좀 생활이 되지 라고 했더니 다시 눈물을 끌썽이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는 아이들 엄마는 저희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감사합니다를 또 여러 번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가게로 왔더라고요. 아이들 아빠와도 상의해봤는데 제가 마감할 때 와서 바닥이라도 쓸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 내일부터는 못 와요. 라며 사정을 하더군요. 아내와 저는 난감했지만 안 그러면 정말 오지 않을까 싶어. 아휴, 정말 고집이 세네. 그럼 내일부터는 일당 조금 더 줄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감사합니다를 외치더니 열심히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어찌나 꼼꼼하게 하던지 대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떠오르고요. 그때는 일하는 직원들도 많지 않아 아내와 제가 거의 다 직접 했을 때라 아내가 무거운 몸으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여기저기 한다고 해도 아내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엄마의 성실한 모습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3달을 일을 했을까? 아이들 아빠가 퇴원을 했다며 인사를 와서는 저희에게 엎드려 절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울더라고요. 아직 손님들이 계실 시간이라 놀라서 얼른 일으키긴 했지만 아이들 아빠가 덕분에 아내랑 아이들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울어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보시기에 얼른 데리고 가게 안쪽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 아빠는 다시 무릎을 꿇으며 부모님도 없이 둘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었는데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희 가족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아빠를 일으켜 세우며 무슨 은혜, 나도 어릴 때 다 그렇게 도움받고 이 자리까지 왔어.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별일 아니야. 라고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일들을 서로 묻고 답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이 늦어졌더라고요. 그러다 그래, 이제 몸 더 추스르면 무슨 일 할 거야? 뱃속에 아이까지 태어나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기술을 배우려고 해요. 아내가 너무 고생이라 미안한데 라고 하기에 요리 좀 배워볼래요? 갈 곳이 정해진 게 아니면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 아빠는 눈이 커다래지더니 정말 그래도 됩니까? 저 취사병 출신이라 칼질은 좀 배웠습니다. 염치는 없지만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곁에서 듣던 아내는
어쩜 부부가 이렇게 인사성이 좋아? 그럼 이제 연수 씨 집에서 좀 쉬게 하고 지민 씨가 일하면 되겠다. 갓난아기 낳기 전에 좀 쉬어야지. 라며 제 일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이들 아빠는 가게에 나와 청소, 배달, 설거지부터 재료 다듬는 일까지 가게의 모든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장인어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이나마 느껴지더라고요. 어찌나 바짝부터 열심히 배우는지 가르칠 맛이 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가까워져서는 같이 잘 어울린다며 일을 해줬고요.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도움을 준 것만 같지만 사실 이후에 저희가 도움을 받은 셈입니다. 아이들 아빠가 와서 인사를 하던 날 남아있던 손님들이 소문을 내신 건지 착한 사장님이라 소문이 나서요. 손님들이 여기가 그 가게 맞죠? 하시면서 오시고 배달을 시키시는 통에 요즘 말로 돈줄이 났습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 착해서 돈줄 난 거지 라고 하기에 따라 써봤는데 좀 어색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가게는 전보다 더 잘 됐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됐어요. 도저히 시간 내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요. 그러기를 2년이 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버스 정류장 2정거장 정도 거리에 2호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맡아서 해볼 사람이 있나 물어보았더니 사장님, 후계자 시켜보죠. 잘할 것 같은데 잘 배웠어요. 라고 홀의 큰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동의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워낙 오래 해서 새로 하는 데 가서 고생하는 거 부담이에요. 이제 일 막 배운 사람 시키는 게 더 나아요. 라며 아이들 아빠에게 기회를 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의 몇 퍼센트를 월급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시켜봤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본전보다 매출이 더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또 15년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은 3호점까지 저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흔들릴 때도 이리저리 방법을 모색하며 돌파구를 만들어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삼촌이라 부르고 그 집 아이들은 저를 큰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동생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재수 씨는 여전히 물수건을 본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아내는 그냥 사서 쓰자 하는데 재수 씨가 이 일은 제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며 웃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착해서 복 주려고 삼촌네를 보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받은 대로 조금 나누었더니 그 나눔이 불어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도 아이들에게 너희는 키웠으니 됐다. 엄마 아빠 죽으면 재산은 다 기부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일심동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나누시다 보면 더 크게 돌려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나누세요.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복이 돌아오는 날들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